안녕하세요. 오늘 로컬라이징 노하우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데프캡 프로그래머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세대이니만큼 많은 해외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로컬라이징을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일부터 지금 하시던 프로젝트를 글로벌 프로젝트로 전환하자 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떠올리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로컬라이징 노하우를 공유드리고, 만약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간단한 발표자 이력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글로벌로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돌아보니 벌써 많은 프로젝트에서 로컬라이징 관련한 처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만큼 많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글로벌 원빌드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글로벌 원빌드. 글로벌 원빌드가 뭘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로컬라이징을 진행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국가별 빌드입니다. 해당 국가를 위해서 해당 법권을 위한 빌드를 만드는 방법을 뜻해요. 그 국가의 특성, 서비스 진행 상황에 맞게 완전히 맞춤 빌드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를 위한 전담팀 하나 정도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원 국가가 늘어날 때마다 팀이 하나씩 늘어나겠죠. 또 각 국가별로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힘들다 같은 단점도 있을 것 같네요. 둘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원빌드가 있죠. 하나의 빌드로 모든 국가에 서비스하는 방식을 뜻하고요. 장점은 글로벌 원빌드를 진행할 팀 하나만 있으면 되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추후에 지원 언어를 늘리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단점은 국가별로 완전히 맞춤 서비스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다면 국가별로 상품 몇 개 정도를 다르게 제공한다 정도가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글로벌 원빌드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클라이언트 대응부터 시작해서 파일 포맷 선정 등 개발 환경 구축과 관련한 얘기까지 폭넓게 다뤄볼까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대응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영 측면에서도 함께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클라이언트 대응 부분이에요. 게임에 보여지는 부분은 어떠한 점들을 미리 고려해야 할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관련한 처리들이 유저분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 없는 언어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언어별 폰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혹은 또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정하고 시스템을 작성해야 할지 같은 것들이요. 그 밖에도 금치거 적용이라던가 닉네임 관련된 처리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운영 측면과 더불어서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정하고 또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당 이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작업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계획 없는 언어에 대해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언어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의 띄어쓰기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니티가 반각 공백, 즉 띄어쓰기에 대해서만 적절히 계획을 해준다는 점이에요. UI 라벨에 베스트 핏 옵션을 써보시면 라벨 폭에 따라서 적절히 계행하거나 크기를 줄여주는데, 계행이 없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잘라야 할 포인트를 못 찾으니까 전체 문장을 거의 한 줄로 인식해서 거의 읽을 수 없는 수준까지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계행 없는 언어에 대해서 적절히 계행을 해주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작성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런타임에 글자폭을 계산해서 계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글자폭을 픽셀 단위로 계산해서 영역을 벗어나는지 체크하고, 만약 벗어나면 폰트 크기를 하나씩 줄인 다음에
다시 재규적으로 체크 로직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픽셀 단위의 체크, 그리고 재규적인 로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 처리하기는 좀 많이 느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텍스트와 같은 영역에 한정적으로 최초 1회만 로직을 수행하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반각 공백을 미리 삽입해두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잘려도 되는 곳에 반각 공백을 미리 삽입해두고, 그리고 폰트를 수정해서 반각 공백의 폭을 0으로 만들면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반각 공백이 분명히 있지만 화면에 표기되기는 띄어쓰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본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봤었는데 이것도 빌드 전후에 처리가 필요한 점, 그리고 나중에 유저분들이 세팅을 치실 때 띄어쓰기를 쓰고 싶으면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점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좋은 방법들을 계속 좀 찾아보게 될 것 같네요. 또 언어별 폰트에 대한 처리도 필요해요. 한중일 모두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한자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넓을 광을 각 언어별로 어떻게 쓰는가인데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크죠. 네, 이렇게 나라별로 같은 한자라도 쓰는 법이 많이 다른데, 문제는 유니코드 상에서 코드 포인트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이걸 따로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때문에 언어별 폰트를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폰트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실 때 고려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폰트를 국가별로 최소한 3개는 써야 할 텐데, 이 폰트가 심지어 한방 폰트라 개당 16메가 정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곱하기 3 하면 거의 50메가에 육박하는 숫자라 메모리에 다 올려두고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때문에 필요한 폰트를 필요한 때에만 로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미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번역을 하고 나면 언어별로 텍스트 수가 달라지겠죠. 주로 번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수가 짧아지는 편이라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러시아어를 지원하시게 되면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했을 때 보통 텍스트량이 1.5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디자이너분들이 각 언어별로 폰트 사이즈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시스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각 폰트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는데, 번체와 한글이 같은 폰트를 공유했다는 점이 나도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두 폰트의 차이가 결국 한문밖에 없는데, 저희는 한자 문화권이지만 솔직히 한자 자체를 되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번체와 폰트를 공유해서 리소스를 절약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폰트 관련 처리를 하실 때 이런 사례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처리네요.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안 넣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반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꽤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글로벌 원빌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언어가 많고, 이미지 수에 지원하시는 언어의 수를 곱하면 필요한 이미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기 때문에 관리 코스트를 위해서 텍스트 영역을 별도로 분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욕심을 내고 싶으신 부분이 상점이나 이벤트 이미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명 혹은 상품명까지는 그렇다 쳐도 하더라도 이벤트 기간이나 가격과 같이 서비스 직전까지 변경되기 쉬운 정보들은 필히 텍스트 영역을 따로 두고 그쪽으로 분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라는 게 있겠죠. 하게 되면 관리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디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프로젝트 성격이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잘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를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측은 배틀라인의 상점 이미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텍스트 영역하고 이미지가 표기되는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상품 이미지 위에는 카드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 이미지 위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라 프리팹이라서 런타임에 번역을 읽어서 텍스트를 변경해 주었던 케이스입니다. 좌측은 나이스샷 골프의 상점 이미지이고요. 마치 한 장짜리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라벨 하나하나의 크기, 위치 등을 테이블에서 읽어서 동적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입니다. 정말 로토산스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이리저리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문득 좀 나네요. 그래서 다음 장은 라이브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인데, 혹시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음으로는 금칙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금칙어를 받으시면 언어별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혹은 모든 언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사례 공유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사례 1은 모든 언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금칙어를 적용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엔 채팅이나 닉네임을 입력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금칙어에 걸리는 케이스가 생기곤 하죠. 네, 예를 들면 한글로 채팅을 치다가 엉뚱하게 뭐 아랍 금칙어에서 걸려서 유저분들이 못 넘어간다거나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각 언어별로 금칙어를 분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채팅을 하실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유저가 일본어 욕설을 치면 일본어로 일본어 욕설을 치게 되면 필터링 없이 일본 유저에게 노출이 되겠지만, 반대로 일본 유저가 동일하게 채팅을 치면 이번엔 금칙어에 걸려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장단이 있는 문제고 정책을 잘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배틀라인 경우에는 언어별로 금칙어를 분리했다가 이후에는 글로벌 금칙어로 정책을 변경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더라도 너무 일반적인 금칙어는 지양하시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SS는 나치 친일을 뜻하는 단어라 독일 금칙어에 포함되는데, 생각해보면 범위가 너무 넓죠. 예를 들면 패스라거나 패시브라거나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금칙어를 선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칙어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에는 채팅 그리고 닉네임이 있을 텐데요. 다음으로는 닉네임 관련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닉네임 관련해서는 보통 N글자 이하, 특수문자 제외라는 요구사항을 제일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해보죠. 특수문자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막상 이거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난감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허용되는 문자를 모두 미리 써두겠어 라고 하시면 아마 중국어 처리하실 쯤에 좌절하실 거고요. 네, 반대로 모든 허용되지 않는 문자를 모든 글자를 쓰려고 해도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팀에서는 정규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뒤에 테이블을 보여드릴 텐데, 보실 때 입력 중 그리고 입력이 끝났을 때 규칙이 다르다는 점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틀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정규식을 사용해서 언어별로 사용 가능한 글자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중일 때와 완성했을 때 규칙이 다르다는 거 유의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천지인 때문에 이러한 처리가 필요해요. 대마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타이완 주음보라는 문제가 있고요. 소개해드린 정규식은 라이브 서비스를 이걸로 잘 진행했던지라 그대로 쓰셔도 아마 큰 문제는 없겠다 싶기는 해요. 파일 포맷 관련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볼까요? 정해진 파일 포맷을 관습적으로 사용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파일 포맷을 왜 이렇게 선정했는가, 왜 그렇게 정했는가를 알면 각자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일 포맷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정책을 정해왔는지, 인코딩은 어떤 식으로 통일을 했는지, 그리고 로컬라이징 파일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우선은 파일 포맷 선정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파일 포맷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작업자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물론 이 충돌 해결이야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타임 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회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작업용 포맷은 제이슨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이슨 단넷이 포매팅 인텐드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한 줄당 데이터가 하나씩 표시될 수 있도록 정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깃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일 자체도 영역별로 좀 미리 분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작업자가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동시에 하더라도 충돌이 조금 덜 나게 되고요. 만약 충돌이 나더라도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미리 분리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같은 데이터인데 제이슨에 기록된 모양이 달라서 diff를 하면서 헤맨다거나, 이런 미리 텍스트 키를 소트오더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이러한 일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데이터로 정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종 포맷은 별도로 빌드 타임에 하나 빼두시는 게 좋아요. 제이슨은 구분자가 반복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데이터의 낭비가 좀 있는 편이고요. 예시로 들면 같은 내용일 때 저희 팀 경우에는 8메가짜리 파일이 2메가로 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로딩 속도 때문에 바이너리로 최종 포맷을 묶어주는 과정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TSV든 바이너리 JSON이든 한 번 더 써서 줄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인코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인코딩을 정하고 통일했을까요? 제 경우엔 UTF-16 리틀 인디안을 추천드리고요. 글로벌 빌드를 원빌드를 하면 한중 1까지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편이라 UTF-8보다 바이트 수를 좀 더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 인코딩이 UTF-8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팀 내에 자주 쓰이는 툴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서 미리 인코딩 세팅을 맞춰두어야 데이터가 깨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텍스트 편집기는 VS 코드를 추천드립니다. 파일 인코딩을 감지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인코딩 옵션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부가정보 기록입니다. 이것도 간과하기 쉬우신데 은근히 되게 중요한 파이트예요. 첫째로는 작업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번역팀에도 데이터를 보내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록하실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일단 화자 정보가 필요해요. 1어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누구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번역 툴가 많이 달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텍스트 순서, 키를 사전 순으로 정렬하기만 하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사람이 찾아가면서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트워터를 기록을 하고 이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UI 너비도 대략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타겟 버전의 정보, 즉 이 데이터가 패치에 포함되는가 혹은 포함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어차피 바뀔 텍스트가 번역에 포함되고 번역이 2번 돼서 낭비, 또 둘 중에 어느 게 데이터가 맞는 건지 게이트 키핑을 해줘야 돼서 낭비, 아무튼 좀 후 처리가 많이 귀찮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일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이것이 저희 팀에서 썼던 로컬리즘 포맷이고요. 데이터 포맷을 보시면 텍스트 키에 리더 데이터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저게 테이블명이고요. 그리고 컬럼명, 시트명 등등등을 해서 키를 만들어주고 이 키가 만들어질 때 어떤 데이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기록을 해서 키만 보더라도 이게 대충 어떤 텍스트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뒤에는 각 언어별 텍스트인데 앞에 언어명이 써 있으니까 쉽게 아실 것 같고 중간에 중괄호 0이라고 텍스트 포매팅을 쓴 게 보이실 텐데 이게 글로벌 원빈드에서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텍스트 포매팅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에 필요한 부가 정보를 샘플에서는 코멘트 항목의 리더명이라고 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포맷을 구성했고 참고하셔서 각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가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개발 환경 구축 파트입니다. 게임에 보여지는 부분 이외에도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반 시스템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혹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능들이네요. 긴급 패치용 텍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혹은 텍스트 포매팅 관련한 얘기도 매우 중요하고요. 텍스트 포매팅을 적용하면 한글 조사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되시죠?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을 썼고 이 라이브러리 쓴 사용기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뒷장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엑셀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도 매우 유용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먼저 긴급 패치용 텍스트 분리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시다 보면 패치 전날까지 패치에 필요한 텍스트를 맞춰놓는 게 정말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텍스트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서비스는 일단 텍스트가 수정이 되면 번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를 한 줄 번역하더라도 요청이 운영사, 지사, 번역사 등등등 해서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필요한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패치 직전에 텍스트를 적용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저런 사례 때문에 꽤 많이 수정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비도 미리 하셔야겠죠. 그래서 긴급 패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텍스트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 텍스트는 그냥 어셋 번들로 관리하셔도 되고 버전 관리나 암호화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바로 올릴 수 있는 텍스트 패치를 별도로 꼭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셈 펀트를 포함하게 되면 묶어서 같이 올려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QA를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성격상 이 데이터가 영향이 미치는 영역을 줄여두는 게 안전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 기능 정말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 밖에도 유용하게 썼던 기능으로는 텍스트 포매팅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글로벌 원빌드에서는 텍스트 포매팅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왜 유독 로컬라이징 관련해서 텍스트 포매팅을 강조드릴까요? 예를 들면 보상 개수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보상 텍스트 또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글로벌 원빌드의 경우에는 여기에 번역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텍스트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단 번역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니 번역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일단 텍스트가 변경이 되면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지 혹은 그냥 숫자만 고치면 되는 일인지 고쳐서 텍스트가 이번 패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음 패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게이트 키핑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변경되기 쉬운 정보들에 대해서 텍스트 포매팅을 꼼꼼하게 적용해서 데이터 수정 시 텍스트도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는 편이 좋아요. 또 텍스트 포매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언어별 어순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순이 다른 뿐만 아니라 날짜 표기 같은 것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 표기하실 때 보통 어떻게 쓰시나요? 저희는 보통 연, 월, 일 이 순서로 쓰지만 이 순서가 반대인 국가들도 꽤 있어요. 이런 숫자들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텍스트 포매팅을 잘 적용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포매팅을 적용하고 나면 언제나 한글 관련 조사 처리가 고민되시죠? 코리안 포매터라는 라이브러리 적용했는데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NDC 14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사용 후기를 중심으로 좀 공유해 드려볼까 하고요. 써보시면 숫자에 따라서 은는 이가 어떤 것들이 조사가 와야 되는지 당연히 처리 잘 해주고요. 심지어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케이스까지 처리를 해주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이라고 쓰는 경우 그리고 영어로 1, 2, 3라고 쓰는 케이스에 따라서도 이걸 한글로 읽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발음될 것인가 그리고 발음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잘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해서 이러한 라이브러리 꼭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쓰실 때 잘 보시면 포매팅 안쪽에 은, 는 이런 식으로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그대로 번역을 해 오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만 잘 협의를 미리 하셔서 사고 사례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 이 기능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어떤 때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사실 내부에서 어떤 포맷을 쓰시더라도 외부에서 전달받는 포맷은 엑셀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스템을 오갈 때 혹은 내가 작업한 내용을 일괄 적용하고 싶을 때 이럴 때에도 이 엑셀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이 무척 유용합니다. 준비해 두시면 목적에 따라서 코드를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서 다방면으로 쓰실 일이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진행했던 사례에서는 MPOI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엑셀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을 작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문서가 좀 부실하고 3메가 이상의 경우에는 좀 큰 파일을 읽을 때 이상하게 5분 정도 응답이 없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저야 일단 그냥 만들었으니까 좀 참고 쓰긴 했는데 기능 자체는 매우 좀 유행했으니까 다시 만들게 되면 아마 라이브러리만 다시 찾아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다음은 국가별로 챙겨야 될 내용 혹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짧은 지식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부터는 프로그래밍 관련 위주 말고도 운영이나 기획에서 챙겨야 될 내용들도 조금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다 좀 피가 다하고 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처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둘러볼 내용은 판호 그리고 자금결제법 관련과 같이 나라별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좀 복잡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자세히 알아보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위주로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먼저 파노 이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의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인데요. 일단 종교적인 내용이 안 되고 폭력적인 내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골, 핏자국 이런 게 안 됩니다. 예전에는 피 색깔 정도만 검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모든 액체류 표현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면 안 됩니다. 좀비나 스켈레톤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왜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부두술, 즉 종교적인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소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수정이 필요합니다. 리소스를 다시 제작하게 되면 제작 비용도 낭비이고 또 국가별로 리소스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에 따른 시스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챙겨서 한 번에 잘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곳들과 달리 중국 시장만의 특이한 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도 다른 앱마켓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앱마켓을 수만큼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응해주는 외주 업체도 따로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라서 카더라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는 보이스 채팅 기능,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시간 음성 채팅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는 10초가량의 음성 메모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음독을 들어야만 이 전체 문맥에 따라서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일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은 게임 관련 법률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금 결제법과 관련한 내용이 보통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동일 아이템의 경우에는 50%까지는 오케이고 다른 아이템을 섞을 때는 30%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아이템의 가치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보너스를 지급하실 때에는 UI상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디를 만든 국가가 일본일 때는 보너스 위에 라벨로 보너스라는 표시를 명시해 준다거나 하는 처리들이 필요하실 수 있을 거예요. UI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으로도 유료 주얼과 무료 주얼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환불이 필요할 때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DB 설계를 하실 때 꼭 미리 챙겨서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이고요. 도감 같은 거를 만드실 때 80%까지만 획득을 하더라도 모든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게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조합이 가능한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32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카드에 대해서만 다른 효과가 발생한 케이스도 컴플리트 가챠의 편법 같은 거라서 안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타노스에게만 썼을 때 다른 효과를 낸다거나 혹은 이제 어벤져스 캐릭터를 모두 모아야만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IP적으로는 완전 오케이인데 법률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우량 오인 문제인데 실제 기능과 설명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 기능인데 마치 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케이스를 뜻해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게 카드 및 아이템의 텍스트를 오역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 실수를 상점 및 아이템 지시문에서 하게 되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염두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기시길 당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로컬라이징과 관련한 이슈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훑어보게 되었네요. 말씀드린 문제들 잘 대비하셔서 각자 담당하신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